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 신정치문화원 신계륜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답하는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앞에 서서 뵈니까 여러분들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감사해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사회를 본 우상호 전 의원님이 저는 오늘 좀 미안한데요. 오늘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개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강요를 해서 오셨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기 행사 일부를 양보하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만신 한기총 명예회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만신 한기총 명예회장님께 저희의 모든 참석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지관총무 조기정 총무원장 선생님은 오시지는 못하고 화환을 보내시면서 축하를 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영담 스님이 와서 좋은 말씀 드린 것을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속에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저희들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없이 이렇게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종교계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이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너무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요. 멀리 중국 청도에서 일부러 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이명 사장님도 계십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주도 삼천포 등지에서 여러 친구들도 보이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며칠 전에 찾아가서 강연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연할 일이 아니고 팜플의 특별 강연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너무 치일이 촉박하니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면서 축하란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희호 여사님의 아마 출판기념회가 모처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축하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제 어머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저희 어머님 팔순이신데 앉아 계시군요. 저 뒤에 계신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7살에 서울에서 출마를 하고 이번 총선까지 5번이나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하면서 서울 지역 위원장님들이 몇 분이 계신가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8개 지구당에서 41개 지구당이 원외 지구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고 또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위원장님들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님을 포함해서 저보다 더 정치를 여러 번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딱 한 분 계십니다. 김덕규 선배님 한 분 빼놓고는 전부 저보다 일종의 정치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인선 의원님 제 말이 맞죠? 벌써 제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 제가 좀 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5번이나 출마한 신계륜이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뜻에 대해서 좀 가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386 맏형이라고 합니다. 386도 아닌데 저한테 386 맏형이라고 하니까 어쩔 땐 원짜는 때도 있어요. 또 제가 40대인 줄 알고 반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또 젊게 봐주니까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때가 좋으면, 때가 좋다는 말은 386들이 사회적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모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 때 난 386 아닙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됩니다. 기다려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말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고 386 그러면 무언가 잘못한 사람들, 이런 대명사로 불리우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했습니다. 하도 어떤 386 어떤 분이 비난을 받길래 제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저도 386 맏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 때도 몇몇 분들이 지나치게 386 냄새를 풍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386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옳긴 하지만 저는 386 세대의 어떤 분이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한 내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든 긍정적 평가를 받든 나는 역시 386 맏형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지난 4월 9일 총선 때 참 참혹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근태 선배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처절한 패배를 마음속에 담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굴욕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처절한 패배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서 절대 잊지 않고 이 잊지 않은 마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나가면서 자신을 다그치고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중앙당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출마 당사자인 48개 지구당에서 민주당 후보 낙선한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있었지만 제가 총선 시기에 이른바 이명박 전 시장이 내세운 뉴타운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 지역 출마자들이 나도 뉴타운 개발을 공약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던 민주당의 혼과 정신은 어디 갔는가? 우리 혼과 정신을 담은 우리 주택 개발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자문과 반성을 너무나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젊은 위원장들과 함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자문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고 여러분도 그 말을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 아픈 가슴을 가지고 뭔가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심이 이번 신정치문화원의 창립의 동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리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 탑에 나와 있던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바마 당선자와 회담한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인가? 자기가 방귀를 껴놓고 자기가 방귀를 안 낀 것처럼 말하면서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 태도, 전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남북관계에 정말 공든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이 무너질까? 아니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무너질까? 그래도 안 무너질까? 라는 의문의답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딱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개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교류, 화해, 협력을 가로막는 제1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6.15 선언과 14선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표방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정치문화를 만들면서 물론 서울구상 같은 계획도 있었지만 이 막힌 남북관계를 내가 어떻게 좀 푸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당도 하겠지만 국가도 하겠지만 사단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인가? 내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난번 윤희상 평화재단의 이사로서 평양 윤희상 그 음악제가 열렸을 때 참관했습니다. 참관했을 때 이런 문제들에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는 말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하니까 참 안 됐네. 안 되겠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자탄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안 되면 좋아. 우리라도 뭔가 길을 놓아봐야지라는 심정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신정치문화원 창립의 다른 한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내년 봄쯤에서 정치에서 정말 많은 좌절을 느낀 젊은 위원장들과 함께 지난 총선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라산에서 출발해서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원천인 경상남북도를 가르는 지리산을 타고 올라와서 경기도와 서울을 지나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끊고 백두산까지 걸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내 몸으로 느껴보자라는 고난의 행군, 한반도 대행군을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그런 실천 계획을 신정치문화원을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난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정말 서울구상을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 선거 때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부시장을 했지만 내가 서울 시내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나는 무슨 구상을 갖고 있는가? 전 반성해보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체가 나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기식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말씀도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풉시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서울시의 제일 먼저 정통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나름대로 방향과 원칙을 가진 속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을 기어이 살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서울 구상을 한번 세워보자. 주택은 어떻고 도로는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교육은 어떻고 상수도 하수도는 어떻고 이런 계획을 못 세울 게 뭐냐. 우리가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니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해식 구청장 만났지만 또 참석해 계시지만 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짧게 얘기했지만 동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다만 안 했을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군 계획과 더불어서 서울 구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밤을 새우 공부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모으고 서로 교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지금 약간은 좌절에 빠져 있는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에게 격려가 되고 당이 지난 총선과는 달리 앞으로 서울 전략을 올바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신정치문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제가 민주당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대표님도 계시니까 건의드려 볼까 합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총선 전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 역사적인 분립을 끝내고 통합된 민주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되었지만 총선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지지율은 부진합니다.
집 나간 지지층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한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저는 우리 민주당이 다른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회하고 돌아갈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그 깃발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깃발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대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곤란함이 생겨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당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두 가지 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당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우리 당은 기나긴 민주화 투쟁과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독재 권력과의 투쟁,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을 일단은 규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양 대통령 시대로 정책과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면서 민주당 역사의 일부분 양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조차 자신 있게 말하기를 주저한 데서 저는 당 정체성의 혼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자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입니까? 그 엄혹한 시절에 독재와 싸워서 결국 민주주의를 이룩한 당입니다. 또 국가 부도낸 정권을 넘겨받아서 국난을 극복했고 무려 2,700억 불이 넘는 위화를 노무현 정부 끝나면서 넘겨줬습니다. 지금하고 상황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새로운 남북 대화 협력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또 정경유착의 거리도 끊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보십시오.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고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경제위기가 다시 오고 환란이 우려되고 중산층과 서민이 결정적으로 몰락할 시기가 다가온 위기감이 처해있고 이런 정세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위축되지 말고 나는 다르다고 비켜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당의 정체성은 지지층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자신을 확고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지지층의 믿음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지지층 속에서 이 두 가지 믿음에 결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통합된 민주당과 새로운 체계에서도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 또는 개혁이냐 수구냐 이런 용어, 이런 정치적 용어에 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를 잘 우리 사회를 들어볼 때 우리 국민의 어떤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고 또 앞으로 어떤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심화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남북의 화해 협력과 민족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또 민족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이해를 존중하려는 사람들과 지나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겉으로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과거 권위주의로의 해결을 꿈꾸는 사람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남북 간의 대립을 격화되기를 꿈꾸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특정 계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전 일대 싸움을 선포하고 그 대립점을 명료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열이 형성되고 저는 그렇게 됨으로써 집 나간 지지층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하는 올바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논의와 이해는 우리를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고 단결하게 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외연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당의 역사에서 우리가 견결히 지켜온 가치를 다시 새기고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옹호해서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당내 과제라는 저의 주장이 옳다면 지금 큰 박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차기 대선 주자를 지방선거 전에 가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상징하고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특히 지도자에 따라서 당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 후보를 또는 후보군을 가시화시키고 대선 후보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도 책임있게 치를 수 있고 대선 후보도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정확한 검증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당 내가 아니라 당 밖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또 한 번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그것이 사전에 준비되고 검증이 거쳐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전에 차기 대선 후보를 가시화할 준비를 서두르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 이 두 가지 제안, 우선 당 정체성 올바른 확립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차기 대선 후보 가시화를 준비하자는 저의 주장을 민주당 지지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김근태 선배님과 함께 91년 당시에 야권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정치에 들어와서 마침내 야권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는 아니지만 저희 문제제기와 많은 사람들 얼굴에서 야권 통합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97년 대선 때는 청년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도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당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97년 대선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 겸 후보 단일화 협상단장으로 후보 단일화에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어 집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전 당시 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면 2002년 대선 승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마지막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통합민주당 초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박상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 성과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한 번도 정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오히려 제가 기초를 닦은 민주당에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당을 떠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전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잊고 새 출발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두렵고 힘이 들며 다시 비바람 부는 광야에 선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의 눈에는 제가 너무 얇은 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고 주변을 재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시대적 요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고 주장을 접으며 때로는 스스로를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정치를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버락 후세인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버금간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처럼 미국이 잘못할 때는 한없이 밉다가도 오바마의 당선 같은 일을 보게 되면 미국 사회의 저력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사회의 저력보다는 미국 민주당의 저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바마의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 꿈이란 자서전을 열심히 읽어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확실히 열려있는 정당, 미국 민주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대선 후보를 밖에서 꾸어오는 궁상맞은 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 민주당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러 장치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추고 숨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안에 있는 인재들, 지방의회 의원,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새로운 인적 요인들이 자신의 창의한 능력으로 당 안에서 새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민주당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듯이 부지런히 짝을 지어서 호흡도 맞춰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밖에서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서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한 사람들이요, 저는 움직입시다. 그래서 기회를 만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제 생각과 다른 의견도 당연히 이 연설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의 소박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사단법인 정치문화원이 신정치문화원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또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